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보궐선거 참패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시즌2의 쇄신을 택했습니다. 그런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그런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제명운동을 작심한 안철수 의원까지 여당 사정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권 쇄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계파 갈등 관리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주말 거친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18년째 3,000명대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판 고심 중인 대목이 어떤 지점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간인 통행을 위해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려왔는데 월요일 뉴스큐 중동 분쟁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민간인 통행을 위한 일시 휴전에 합의를 한 겁니다. 네,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금 수십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른 상황인데 그 민간인 통행을 위해서 결국 일시 휴전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와 연결된 라파 통로를 재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고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 통로를 이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매체는 관리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네, 8시간 동안 이 내용이 추가로 속보가 추가됐군요. 예, 일시 휴전은 이루어졌는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난길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 일시 휴전으로 이집트로 연결된 유일한 남쪽 통로 라파가 개방되긴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은 서방 각국이 가자지구에서 자국민 대피를 위해 이 통로를 열려는 노력이 주말 동안 계속됐지만 외국인 통행마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주민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지만 하마스의 만류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물 공급 재개가 얼마나 많은 가자지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지상군 투입 앞두고 일시 휴전까지 현재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직접 찾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네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대의 의미를 담은 초청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측근은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이번 주 후반쯤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초청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표하고 이란과 헤즈볼라에는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 주요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닷새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 중재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할지도 지켜볼 일인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CBS 방송의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면 해체 입장은 지지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나온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가운데 가장 선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무튼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서 분주한 분위기인데 이란이 개입을 경고하면서 확전 우려는 계속되고 있죠. 네, 이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나서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헤즈볼라 등을 동원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카타르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를 계속한다면 이 지역의 현상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에서 2km 이내 28개 마을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자지구 접경 지역엔 이스라엘군의 탱크 등 화력이 배치돼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누적 사망자가 2,6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집계한 사망자는 1,500여 명으로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4,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주요 지휘부와 군사 관련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가자지구의 부상자는 9,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합계 사망자가 4,100명에 중상자가 밀려들면서 현지 의료기관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가자지구 북부에서 대피를 강요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은 지금 상황에서 환자 이송은 사형 선고라며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포탄이 날아듭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공습에 가자지구 사상자가 12,000명을 훌쩍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중상자들로 병원은 늘 포화 상태입니다. 병실이 모자라서 복도 등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بكثير من عدد الأسرة الموجودة في قسم الاستقبال مما اضطرت الطواقم الطبية للعمل في الممرات في ساحات المستشفى على الأرضيات وهذا أمر خطير جدا. 살아남은 자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안치실이 부족해서 아이스크림 냉동차까지 동원했습니다. ومع هذه الثلاجات أيضا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가자지구에 전기와 수도를 끄는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며 북부에서 대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진들이 대피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하루하루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들을 무턱대고 이송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의료기관 22곳에 수용된 환자만 2,000여 명. 무리해서 남부로 간다고 해도 이들을 받아줄 만큼 여유 있는 의료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This is like a human-made disaster, and help should come. Borders should open for these wounded patients with severe and complicated injuries. They need a complex medical center to deal with them.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8일째,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예고한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은 미처 빠져나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가중됐을까?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라파 통로가 유일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집트가 이 라파 통로에 임시 시멘트 장벽을 증설하고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국경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1979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온건파 자치정부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 왔습니다. 게다가 하마스와도 제한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등 중동 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정세에 따라 라파 국경을 열고 닫았는데요. 그럼 이번 사태에서 이집트는 왜 국경을 닫았던 걸까요? 먼저 가중되고 있는 이집트의 경제난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현재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92.9%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죠. IMF 구제금융을 이집트는 무려 3번이나 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이집트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5%도 안 되는데요.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인구 밀도를 더 늘리기 어렵다는 거였죠. 게다가 만약 난민 수용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잠입해 섞여 들어올 경우 이집트의 내부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12월 대선을 앞둔 이집트 LCC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합의해 가자지구 일부 민간인들이 이집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임시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만 수용했던 이집트의 입장이 어디까지 선회한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라파 통로가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의 생명줄이 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교체로 인적 개편에 나선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등과의 관계에서 민심을 전달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관심이 쏠렸던 신임 사무총장에는 TK 재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이 심하게 일고 있는 국민의힘. 일단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서 오늘은 쇄신안이 나왔습니다. 네, 김기현 체제 아래에서 쇄신을 선택했던 국민의힘이 서민 친화적 국정 운영과 상향식 공천 등 3대 혁신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당 혁신기구 설치, 총선 체제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등 6대 실천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특히 관심을 끈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설정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관철하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보다 건강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서 당이 제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등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지적하는 안팎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패배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 후임 인선 결과 역시 발표됐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신임 사무총장으론 TK 재선에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시각장애인인 초선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은 수도권 재선 출신의 김성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엔 경기 평택을 3선인 유이동 의원이 화상 의원총회를 거쳐서 낙점됐습니다. 수도권 전진 배치와 사회적 약자 대변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쇄신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김 대표가 국민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김 대표와 윤 대통령 둘인데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만 한다며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쇄신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정감사도 오늘로 2주차인데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로 2주차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거센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검사 탄핵 소추안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탄핵에 나선다는 여당 지적에 야당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업무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 아니라 병아리 잡는 격에 이런 탄핵이 난무하는 거 전 병아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국토위의 LH 상대 국정감사에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이어 부실 시공까지 LH에서 이어졌다며 전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민주당은 예방이 가능한 재난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안전 점검 대신 건폭 몰이에 빠져 발생한 것이라고 맞서는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시공 문제로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노조 문제만큼이나 공사 현장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다. 근데 장관님이나 사장님이나 다 똑같이 건폭물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밖에도 과방위 국감장에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가 역술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며 천공의 온라인 강의를 트는 민주당의 국민의힘은 정확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질의하지 말라면서 맞서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당이 이렇게 쇄신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또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정책적 소통 강화의 의미로 보면 된다면서 당이 현장에서 민심을 잘 전달받는 만큼 당정 소통을 강화하는 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9일 일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되도록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이지만 1, 2년 마냥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지나면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적어도 참사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과 공식적으로 만나질 않고 있다는 이해식 의원의 말에 유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상상 이상으로 자주 접촉을 시도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4번째 기소인데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다시 보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대에 올랐던 의혹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소명된다고 했던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과거 벌금형을 확정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 누명을 쓴 거라고 부인한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가 있었던 만큼 검찰은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대장동 재판과 병합이 필요한 닮은 꼴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한 뒤 위증한 당사자 김 씨와 함께 이 대표를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에 담겼던 남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중앙지검 이관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기소되면서 기존에 진행된 고 김문기 전 차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까지 포함해 이 대표는 최대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로 신속히 유죄 판단을 받아낼 경우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 대표 추가 수사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이슈 이번엔 김희정 전 국회의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사실상의 김기현 시즌2 어떻게 해서 나온 결정일까요?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사람들이 폭하면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는 당 안에서 스스로 쇄신할 능력도 없고 사실 의지는 있어도 그럴 때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돼서도 다시 남의 손에 맡긴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질타는 받고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쇄신을 책임지고 하겠다. 책임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해 뚜렷한 좀 대안이 없다고 의총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도 반영된 결과다?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소속 113분 계십니다. 네. 그 안에서 세팅을 해야지 지금 또 의원 아닌 분이 와서 책임 있게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당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 부분이 후속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여러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면서 국민들도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그 민주당이 뭘 잘해서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절대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태도이고요. 네.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수 정당의 속성상 그리고 현재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김기현 대표를 예를 들어 뭐 교체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당직자 임명들이 새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지금부터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어떻게 하느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대로 당정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민심을 잘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바꿔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2기와 좀 새로운 당직 임명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내려질 것이라 지금부터 하는 것을 보아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배수의 친이다 이런 평가도 배수의 진 평가도 나오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의원들의 속성이 좀 있어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당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의원이다 라는 이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는 당이 어떻게 되든 뭐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냥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선을 지면 당대표직을 사임하는 거는 뭐 어느 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중진 정치인이 위기의 시기에 정치 생명이란 단어를 걸었다는 말은 아주 엄중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그만큼 총선에 대한 권한도 본인이 지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의 관계도 좀 변화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당연한 말씀을 뭐하러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당신 김기현 대표께서도 네. 이제 정말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뭐 좋게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뭐 당정 소통 강화, 현장 소통 강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역시 지극히 당연한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어떤 당정 관계를 어떻게 바꿔내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뭐 180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지금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바꿔내도록 역할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건담한다 해서 의지 표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어쨌든 지금 평가하기는 뭐 이른 것이죠. 예. 네, 일단 총평을 좀 들어봤다면 좀 강론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자, 의총에서 나온 발언,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한번 그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또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누구의 책임 따지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둔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당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총 분위기는 약간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아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언론에 대한 얘기를 또 몇 분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왜 허은하 의원이 안드로메다를 언급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한 건가요? 방금 허은하 의원이 예시를 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봤으면 합니다. 어느 의총 때보다도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했고요. 네. 또 지금 시기가 사실 국정감사 준비라 지역구와 국정감사 동시에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에 당의 운명을 거는 이런 토론회에 주말 시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허은하 의원이 얘기한 그런 의견만 얘기한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중론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쇄신해야 된다가 훨씬 더 중론이고 그게 결과였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뭐 허은하 의원이 보기에 좀 이상한 발언을 하시는 의원도 있지만, 허은하 의원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또 우리 당은 저 의원 제명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고 소통이 되고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하는 당이기 때문에 쇄신의 방향도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 마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야죠. 과정이 하나였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그 원인 뭐 이런 것들이나 또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통령실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4시간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의원총회에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하나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그 대통령님을 후보 시절에 수행했던 이용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단결을 딱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전체 의원총회의 발언의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돼버린, 그래서 저것이 용산의 뜻이 아니야라고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의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공천을 앞두고 뭐 굳이 뭐 귀찮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이야기들을 해서 나 공천 받는데 무슨 뭐 지장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야기가 굉장히 내부 비판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특히 집권 여당이 이런 중요한 의원총회를 하면서 한 발언들이 내용치고는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물론 뭐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찰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아마 좀 더 아주 강력한 자기 성찰의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께서 그나마 좀 한번 좀 바라봐 주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운 의총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자기 성찰의 기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당직 인선이라든지 의원총회라는 한계상 나올 수 있는 수순이 있고요. 저는 향후 이제 꾸려 나갈 지도부나 거기서 나올 얘기들에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겠다고 한 정책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쇄신 기구라든지 인재 영입위원회 이런데 얼마만큼 정말 당과 무관하게 여기서 무관하게라는 건 당을 향해서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선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쇄신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지부진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뭐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굉장히 빨리 수용을 하고 빨리 인선을 하면서 이거를 시간 끌면서 뭉개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 그래서 시작을 가지고 이제 포문은 잘 열었다. 근데 정말 평가는 이제부터다. 네, 이제부터다. 그럼 자, 그 면면한 보겠습니다. 방금 김 전 의원께서 쇄신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다시 또 허은하 의원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아내의 유혹처럼 점 하나 찍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허은하 의원. 자, 면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사실 정리해 보면 쇄신의 어떤 면면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도권 위기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을 좀 앞세워서 개편을 하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은 이럴 겁니다. 네. 대부분 그 영남 출신의 의원들이 한 110여 명 중에서 한 65분 정도 되고 아마 사무총장 정도 임명할 중진 의원들을 따지면 그렇게 네. 많지를 않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영남이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럴 때일수록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뭐 중진은 아니더라도 뭐 정말 그 뭐 초재선 의원 중에서 중용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내놓은 6대 뭐 3대 혁신 방안, 6대 실천 방안 뭐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놓은 것을 보면 좀 원론적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었다면 국정 운영 방향 기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그 국민이 느끼시는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원론적인 어떤 방향의 제시보다 훨씬 더 새로운 출발이 좋은 출발이 아니었나 네. 그런 측면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것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죠. 일단 정말 수도권 의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도 수도권을 완전 전진 배치시켰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표한 당직자들 보면 평택 그리고 동두천, 연천, 또는 광주 뭐 이렇게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전면적인 세대 교체도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김예지 의원은 1980년생이고요. 저 수도권 의원들은 다 70년대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 그리고 보다 젊은이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중량감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민주당보다도 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에게 더 편하게 하는 쪽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특히 완전히 수도권으로 이렇게 3명씩 밀어주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그동안 사실 이렇게 개파를 얘기하기는 참 못합니다만 현 지도부나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이제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로 평가되시는 분들이 네. 이번 당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당직은 소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해진 울타리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덧붙입니다만 이제 비상대책기구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이 감탄할 수 있는 인사를 가지고 새 신안을 내놓느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죠. 제가 민주당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새 신안 1호로 내놓던 거를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찬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같은 거. 그래서 김기현 후에 대한 평가도 구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당 외부에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내놓는 새 신안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향후의 평가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왜 회초리를 국민의힘에 때리셨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잘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방향을 좀 바꿔봐라. 민생 중심으로 바꿔가라. 이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회초리를 치신 것이죠. 네. 민주당이 회초리 맞을 일이 없어서 안 맞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네. 현재로는 국민께서 느끼셨던 그 문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 현재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물론 지켜봐 주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또 한 가지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진짜 실수인가? 이 문자가 포착된 게 실수인가 고의인가가 한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해석하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문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제로 발표됐던 인사안을 놓고 문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인사가 아닌 다른 인사안을 놓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발표안을 놓고 한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마 조수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네. 초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던 중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의견을 하다가 비춰진 것 같고, 네. 인사는 그게 실제로 발표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괜히 확전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저 시점에서 뭐가 황당하다고 한 걸까요? 저 시점에서? 저는 네. 어떤 사람 개개인에 대한 그러면 누구랑 바뀌었으니까 오케이네, 이런 측면보다 사표를 내셨던 당직자 이름이 다시 올라가 있는 안이 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빨리 사퇴 한 해 만에 이런 논쟁을 끌지 않고 빨리 사표를 수리하고 새 당직을 인선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표낸 사람이 이름 바꿔서 딴 데 가 있네라는 안이 포함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었다. 다 보였기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인사가 그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해야지 저희 확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 현재 발표된 인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구나, 실망한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변경 아니었다면 다행이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문제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최성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평소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라 눈에 띄고 일단 집권 이후에 오류를 인정해달라라면서 중간중간 이제 눈물을 닦아냈거든요. 아까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 기자회견 울먹이는 그 회견을 들으면서 저도 좀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고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이제 뭐 저는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원외로 국민 속에 더 많이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른들이 소위 당 내부에서 막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하던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말을 당 내부에서 정말 대통령실에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것을 진짜 국민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알아들을 때 대통령실이 변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당정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뭐 소통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답이 그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겠고 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지 않은 시간 내에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이나 대통령실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 현장 당정 소통 강화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 주문했다가 대통령실 오늘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당연히 하실 말씀을 잘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 제가 혹시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셨으면 훨씬 더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국민에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께서 자기는 그럴 의지가 없으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들만 그렇게 해 이런 발언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민 현장 당정 소통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는 어쨌든 현직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만약에 의원이었으면 어제 저런 발언 이제 의원총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이런 사태를 오래 끌고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는 정당이고 또 정말 스펙트럼이 넓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정당이라는 거를 계속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당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찌르고 해서 피 철철 흘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닫고 수습하기를 원한다. 저는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오만방자하다, 내부 총질이라면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 일기라고 합시다. 또 김기현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 당정일체라는 말이죠. 물론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방향과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일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도 당정일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의원님은 계속 다양성이 살아있고 포용성이 살아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대표를 선출한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주저앉히거나 다른 어떤 출마하지 못하게 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우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과연 그렇게 될까? 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 속에 오랫동안 평생을 살아오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기 때문에 당정일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결자 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말씀하셔도 그런 어떤
그립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 모습에서 본인이 어떤 말씀을 딱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의지가 강한 말씀하셔도 그게 쉽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까 것이죠. 김 전 의원께서 오늘 나온 대통령실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보십니까?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뭐 공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야 틀림없이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런 사인을 좀 분명히 주셔서 김기현 대표가 약속을 좀 지키는 대표의 모습을 좀 보이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분량이 더 많았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복귀 후의 메시지가 관심인데 당내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의견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뭐에 대한 징계가 있나요? 하지만 대표께서는 징계까지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최고위원들은 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다 명료한 메시지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명료한 무엇의 메시지입니까? 통합에 대한 통합과 메시지. 혁신이죠. 네, 박 전 수석님, 제가 오늘 이렇게 녹취를 찾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징계 얘기가 좀 없더라고요. 발언들 중에서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목소리? 이재명 대표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라고 그렇게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낸 이후로 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당원 청원에 의하면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막 그거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가결 그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가결을 하라고 어떻게 그 색출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당 지도부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민주당이 통합과 화합 속의 혁신으로 빨리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현재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는 그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을 좀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연포탕 이번에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 나왔던 단어 다시 이번에 그동안 좀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연포탕.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다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번 건은 또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 때도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에 돌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당 내부에서 우리가 누구 쳐내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한 거라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나온 대처라 썩 이제 원인은 좋지 않습니다만 각 당이 이렇게 좀 열려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침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가 좀 임박한 시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위증교사 혐의 이제 추가됐거든요. 기소가.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부 기사를 보면 이렇다 보니 뭐 다른 대표를 세울 수도 있다. 뭐 여러 시각이 있던데 민주당 내 고민까지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뭐 원내 인사가 아니라서 깊은 고민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원으로서는 고민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 백현동 문제를 먼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것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판 횟수를 자꾸 늘려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의 어떤 검찰의 태도처럼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인 어떤 부담을 계속 주려는 검찰의 어떤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원에 재판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이런 한 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재판 일정에 이재명 대표가 임하는 태도를 이제 어떻게 국민께서 이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그 법원에서 본인의 어떤 그 무죄나 이런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커지는 유가 변동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급등했다 진정된 국제 유가는 가자 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다시 6%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가 3%대로 다시 올라선 물가 상승률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이제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심화해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 GDP는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150를 돌파해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른 6.7%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제부터 수원 전세 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 관련해선 경찰이 수원 전세 사기 의혹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도 추가 입건을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임대인 정 씨 부부 등에 이어 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 등을 더 입건하면서 이번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9명을 입건했으며 오늘 오전 8시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13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등의 가담 여부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도 피해주택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40여 채, 피해자도 760명에서 8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20, 30대여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양상을 보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해자 상당수가 이른바 쪼개기 대출에 당해서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쪼개기 대출이란 건 이렇습니다. 모두 15세대가 있는 시세 25억 원짜리 빌라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임대인이 담보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 10개 세대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5개를 5억 원 대출을 받는 거죠. 자, 바로 여기 뒷부분 담보 쪽에서 계약을 한 세입자는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억 건물에 5억 대출? 바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다른 집 등기부 등본까지 일일이 떼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근저당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중개를 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알고도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있습니까? 네,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 네. 결국은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경찰도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과 함께 공인중개사 공모 여부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포함해서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이 4,400여 명, 피해 금액은 5천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4,481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5,1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 2,582명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액은 1,15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회생 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이때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제대로 된 자재가 납품됐는지 미리 확인했다면 아찔한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LH는 연 1회 이상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발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 목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전반적인 품질 관리 적절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런 품질 관리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2조를 보면 발주처는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준공 2달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발주처는 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준공전 아파트 단지 6곳 가운데 무려 5곳에 대해 이런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 대해선 점검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품질관리 계획 점검 대상인 전국 공사 현장 123곳 가운데 71곳에서 점검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점검 여부도 천차만별입니다. 제주와 경기 북부는 거의 대다수 현장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도 절반 가까이가 누락됐습니다. 건설 현장은 건설 자재를 포함해서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먼저 LH가 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요. 현행법상 발주처의 품질관리 적절성 검사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직원 120여 명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겼던 고위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금도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대대적인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직원들이 관행처럼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127명이 2년 9개월 동안 출장비 1억 5천여만 원을 따로 챙긴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 가운데 금융사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9개월 동안 100번 넘게 출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800여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갈 때 실제로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해 놓곤 기차를 탔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당시 허그 여비 규정을 보면 실비로 청구하게 돼 있는 항공과 자동차 운임과 달리 철도 운임은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 팀장급 이상은 무조건 특실 요금으로 주게 돼 있어서 A씨는 쓴 비용의 최대 5배가 넘는 교통비를 타낼 수 있었습니다. 허그 측은 과다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감사 이후 철도 운임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과다 지급된 여비를 회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나. 다만 감사는 팀장급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돼 출장비를 부정하게 받은 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127명 가운데 징계 처분에 이른 직원은 4명뿐이고 그마저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수준의 계고였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가 가장 많은 본부장 A씨는 지금도 같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YTN 뉴스큐 중동 분쟁 관련 보도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가자지구 남부 이집트와 연결된 라파 통로를 재개방하는 동시에 일시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개국이 라파 국경 통행로를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열어놓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민간인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라파 통로의 재개방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로선 어떤 인원이 어떤 규모로 이 통로를 이용할진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온 바이든 대통령.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은 용인하지만 점령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팔레스타인 주민과 하마스를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innocent Palestinian families and a vast majority of them nothing to do with Hamas. They're being used as human shields. 미군 병력 파병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제안에 따라 조만간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시점을 이번 주 후반으로 잡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이란과 헤즈볼라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면서 인도주의 참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교도 증오범죄로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살 소년이 살해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경찰은 1급 살인과 살인미수, 증오범죄 등 혐의로 71살 조셉 추바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추바는 지난 14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의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살 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바는 모자가 새들어 살던 주택의 집주인으로 중동 관련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진저리가 났다며 유족과 팔레스타인인, 아랍인, 미국 내 무슬림 공동체에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현실을 고려해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서비스 업체에서 부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씨는 1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에 배치됐고 인사평가 영향으로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A씨의 차별 시정 신청에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며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사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남녀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성에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이 회사 근로자 성비를 보면 남성이 70% 이상인데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더 많았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A씨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할 경우 차별받은 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승진 결격 사유로 보는 차별적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드렸다는 게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에도 좀 해결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 조치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근로자 채용이나 임금, 승진 규정에 대해 성차별 문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18년째 3,000명대로 묶여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가 늘리겠다는 발표가 임박하면서 과연 몇 명이나 늘릴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500명, 1,000명대일 것이란 예상을 뛰어넘고 수천 명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대 규모를 두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던 의사협회는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원의 어떤 증가폭, 확대 규모를 놓고도 고심인 것 같고 발표 시점도 이번 주라고 주말새 보도했는데 지금 보면 조만간 발표로 좀 톤이 바뀌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고심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혼선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를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확대폭이 예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긴 했는데 네. 사실상 발표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학분업대 10%를 줄여서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증원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시 감소폭인 351명을 복원시키자는 안이 하나이고 인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대 정원을 증원하자는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 추이도 어떨지 궁금한데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필수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픽을 참고로 보면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6.9%,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4%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500명에서 1,000명까지 증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때도 있었는데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1,000명은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3,000명, 4,000명 늘릴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인원이 좀 여러 갈래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인구수와 좀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사 수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 수치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의사가 부족해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감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지방에서는 소아과가 없어서 인근의 큰 도시로 가야 하는 등 지방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픽을 보시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 그래픽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 3.7명의 70%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마저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9개 나라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료 수요자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수가 OECD 최하위권이긴 한데 그마저 또 지역 의료 불균형도 좀 해소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필수 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대가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지역 근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선뜻 채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무 복무의 그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의사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대 정원 이슈라고 하면 한 축은 의료 수요가 많다는 점, 의료계 어떤 이슈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의대 열풍 속에 학부모들 또 수험생들도 주목하고 있을 텐데 의대 정원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그동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늘린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내후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인원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058명이 전국 40개 의대 정원인데요. 일단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 때 1,000명을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의대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대 신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조규용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대 그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대 추가 설립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과연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의대생 정원 확대폭을 결정을 하면은 그 추후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산정하는 복지부에서 1차 업무를 한 뒤에 입학 정원 배분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가르치려면 또 퀄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이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나 인증 이런 문제를 후속 조치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아직은 막판 고심, 혼선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긴박하게 좀 진행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의료계 또 시민단체 논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은 지난 정부 때도 추진이 됐던 사안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추진하자 당시 의료계는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까지 가세해서 국가고시 거부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이 격해지자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주 보궐선거와 복지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애초 예상보다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는 데 무게가 실리기도 합니다. 한편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의료계하고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논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 대응도 궁금한데요. 이전에도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협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에 강경 투쟁으로 맞설 분위기입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는 의대 정원에 대한 그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름의 성명으로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의료계가 단체 행동에 나섰을 때는 코로나19라는 더 시급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는 식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협회는 다시 긴박하게 전개되는 의대생 증원 논의에 당황하면서 내일 오후에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협 산하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 총출동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경 대응 예고하는 의사협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계를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 논의하지는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이제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일방통행의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강경 대응, 강경 투쟁 현장으로 변질되게 되게 돼서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정부와의 막판 물밑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3년 전과 같이 강력한 파업과 휴진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민의료 시스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대 정원 확대 그 방향은 좀 정해진 것 같은데 계속 언급한 대로 어떤 막판 고심 중에 있는 것 같고 당장 내일 또 의사협회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도 있겠고요. 관련 상황도 앞으로 계속 조 기자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정책부 조용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자갈과 시멘트 가루가 인근 도로로 연거푸 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한 명은 떨어진 자갈에 머리를 맞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주차된 차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건설업체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언가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뭔가에 맞은 듯 비명을 지릅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와 자갈들이 주변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떨어진 자갈에 맞은 주민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갈로다가 머리 막 수에 맞았습니다. 왜 바라보는 그 와중에 막 시멘트 가루가 막 떨어져갖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주변 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도 자갈과 시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시멘트 범벅이 됐고 자갈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차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자갈에 여러 차례 맞은 자동차 뒷유리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주민들은 낙하물로 파손된 차량이 한둘이 아니라며 대기업 건설사의 보호 대책이 어떻게 이리 허술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차는 다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스티로폴까지. 통행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수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돌멩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내 집 가지고 살면서도 편히 못 산다는 거. 그렇게 돌 떨어질 때 여기 잘못 나오면 큰일 나지. 생명에도 위험 있지 않을까? 건설사 관계자는 고층 구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바람에 먼지와 자갈이 날려가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은 충분히 배상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향후 공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동구청은 현장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낙하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건설업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이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유정은 피해자가 살해된 것을 알면 유가족이 못 견딜 것 같았다면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지만 도중에 경찰에 잡혔다고 재판부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정은 또 자신과 함께 죽을 사람이 필요했다면서 분노를 풀기 위해 범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룹 G.O.D 출신 가수죠.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면서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우 씨는 당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는 소속 엔터테인먼트 직원 등의 소개로 A씨의 차에 탔고 검찰은 김 씨와 해당 직원 등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잇따라 지적이 되자 헌재가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전담부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 소장 임명안 부결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에 지장이 있을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5년간 평균 처리 기간도 지금 보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하시죠? 금년 2월에 장기 미제, 그러니까 오래된 미제 사건들만 전담하는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을 했고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거대 야당이 목리를 부르면 헌재 소장의 임명안이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헌재 소장이 공백이 되면은 어떻게 재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분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 73.4%가 파업에 찬성을 하며 다음 달 파업 돌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왔던 사측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 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유아용 휴대 소변기에서 기준치의 235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이 무더기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구매 대행 400여 개 제품 가운데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구매 대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낙하 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와 또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바일 건조기와 와플기기,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류와 장난감 등이 대상입니다. 네, 혐오스럽기까지 하자는 정당 현수막을 울산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천과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대신 시내 곳곳에 전용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많은 차가 오가는 울산 공업탑 주변. 구청 소속 불법 광고물 단속 반원들이 줄을 끊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조롱과 비난만 있어 혐오스럽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는 겁니다. 3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특히 차나 사람이 많은 곳에 걸려 오가다 어쩔 수 없이 시야에 들어와 눈살을 찌푸렸는데 말 그대로 속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장사하는데 광고가 전혀 안 됩니다. 장사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 오늘 이렇게 현수막을 뜨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건 지난 9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 무분별하게 나붙은 현수막은 떼고 전용 게시대 35곳을 시내 곳곳에 만들어 최소한의 정당 활동은 보장했습니다.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들이 우리 울산 시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우리 울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울산에 앞서 인천에서 조례를 만들어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소의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 손을 들어준 상황. 인천과 광주에 이어 울산으로 확대한 정당 현수막 규제가 전국으로 퍼져나갈지 다른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남자 프로농구가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통해 시즌을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10개 팀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재치 넘치는 출사표를 던지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팀 키워드는 소년시대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유석의 수줍은 노래로 포문을 연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재치 넘치는 출사표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팀의 키워드는 올해도 3점 많이 쏘노입니다. 나이 먹은 감독이 하는 올드한 농구보다는 잘생기고 멋있는 허웅의 농구를. 개막 미디어데이의 단골 질문. 우승팀 예상에서는 슈퍼팀을 완성한 KCC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얘기 아니라 그냥 셉니다. 그냥 KCC 하겠습니다. KCC 팀의 선수들이 슈퍼팀이 형성돼 있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KCC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KCC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CC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역대 최악의 성적 7위로 마친 남자농구는 프로리그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통해 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과 감독들이 이번 시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면 다시 새로운 농구의 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팬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진짜 농구가 이렇게 농구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뭐 다른 농구를 좀 보여줘서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2023-2024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2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5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대비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오는 26일 태국과의 1차전을 시작으로 29일에는 북한, 다음 달 1일에는 중국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콜린 벨 감독과 16살 최연소 대표 KC 페어 선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we've got to get rid of this mental blockage. Yeah, so our aim is to try to beat all three teams, and that is a big task, but that's what we need to be addressing. I think it'll be great to make history for Korea, and I think just that adds more motivation to work harder in training and in the games to qualify. 네, 어쨌든 새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프로야구 삼성이 이종열 아시안게임 대표팀 수석 코치를 새 단장에 선임했습니다. 이종열 단장은 지난 91년부터 2009년까지 LG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LG 코치와 해설위원, 대표팀 코치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단장은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며 낮 기온은 예년 수준만큼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이 7도, 대구는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이 21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